오늘 제가 맡은 바가 구글의 목표 달성 방식 OKR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에요. 뭐 제가 다루는 주제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거냐, 그 다음에 소통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오는 책은 글쓰기와 책쓰기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에 또 책이 출간되는데 이런 제목으로 해요. 어쨌거나 저는 나름의 목표를 또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달성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사장님이 계시면 내 회사의 목표를 좀 세워보고, 그리고 개인이시라면 그냥 내 개인의 목표도 좀 세워보고, 아니면 회사원이라 팀장님이시면 내가 팀장으로서의 목표 이런 것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의 이런 유사한 얘기는 저도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둘러보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얘기. 자, 목표에 대한 얘기 너무 흔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얘기인데 왜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람은 참 별로 없을까요? 세상에 리더십 책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 왜 리더는 별로 없을까요? 그죠? 또 소통 책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소통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목표에 대한 얘기니까 왜 목표가 중요하고, 왜 그런 얘기, 아주 흔한 얘기로 왜 하버드 대생을 뭐 3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목표가 있냐 없냐였고, 그것도 또 나눠보니까 종이에다가 썼나 안 썼나 또 이 차이였고, 뭐 이거라고는 하는데 왜 그렇게 목표 달성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도 중요해요. 회사에 가보면 연초에 다 목표를 수립하죠. 그런데 연말에 가면 다 달성을 해요. 인사평가하면 다 A죠. 다 S 스페셜이고. 근데 개인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회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게 이제 내 개인의 목표가 진정한 목표, 회사를 위한 목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이걸로 이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그 밑에, 저 밑에. 자, 설명하고 1분 뒤에 드실까요? 그러면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죠? 봉준호 감독이죠. 그죠? 제일 핫한 사람은 봉준호 감독이죠. 근데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아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그죠? 괴물,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2009년에 마더. 그 김혜자하고 원빈이 출연한 마더로, 김혜자는 그걸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3개의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이미 마더로 볼까요? 마더의 엔딩신입니다. 마더 춤추는 거. 이게 이제 마더의 엔딩신인데요. 좀 야릇하죠, 그죠? 근데 봉준호 감독이 뭐 항상 작품을 만들고 자기 작품에 완벽하게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딴 건 몰라도 마더의 엔딩신만큼은 내 스스로도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요, 항상.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면 이분은 이 엔딩신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되겠잖아요, 그죠? 스스로 만족한다니까. 그럼 이게 뭐길래 이걸 이렇게 만족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까요? 이 장면을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있죠. 사람들이 다, 이 아주머니들이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장면이고, 이제 김혜자가 그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사람이 검게 나오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마더라는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군중 속에 가려진 인간의 익명성, 그 속에 갖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함, 악, 평범한 악, 이거를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다 춤추는 아줌마들, 우리 다 그냥 우리들의 어머니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인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김혜자는 지금 이 영화에서 누구예요? 살인자잖아요. 내 아들이 살인을 했잖아요. 이미 내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 내 아들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를 김혜자가 죽이잖아요. 죽여놓고 이제 대신에 억울한 어떤 애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을 들어가고 이제 원빈하고 김혜자는 둘 다 이제 자유인이 된 상태로 이게 엔딩씬이에요. 엔딩씬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김혜자는 살인자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죠? 살인자지만 우리 눈에는 평범하게 비치고 그리고 익명성으로 감춰져 있죠.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봉준호는. 그러니까 봉준호의 엔딩씬의 목표는 뭐다?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도록 연출을 한다. 이게 봉준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목표는 항상 뜬구름 잡는 식인 것 같아요. 이중성을 나타낸다. 좋아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어떻게 달성하냐고요. 뭘 하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들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나 행복한 게 목표야. 그럼 어떤 모습이 내 행복인지를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평대 집을 뭐 강남에서 사야 나는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 그거 못 사면 영원히 불행한 거고. 그죠? 목표와 목표를 보여주는 결과 지표는 다른 거예요. 그죠? 행복이 목표라면 결과 지표는 30평대 아파트인 거고. 그럼 딴 사람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목표는 행복인데 그저 작은 집이더라도 내 가족들끼리 그냥 웃을 수 있다면 이게 행복이다라고 나는 내 스스로 규정할 거야. 그거를 결과 지표라고 할 거야 라고 규정하면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게 일종의 계기판이죠. 그게 보이면 나는 나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는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면 이중성을 표현했다라고 내 스스로 할 거야 라고 한 게 이건 거예요. 인간이 버스에서 춤추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다 까맣게 나오고 그리고 김혜자가 또다시 검은 모습으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이게 연출이 되면 나는 나의 목표인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했다라고 규정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와 결과 지표의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비전 사명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것도 너무 흔한 얘기인데 왜 이게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냐 하면 비전과 사명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앉아서 글씨도 쓰고 계시고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 계시죠. 이 모습들이 이 비전과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비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이것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비전이 달성되게끔 삶이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준호는 그게 정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봉준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봉준호의 목표는 비전은 적을 거예요. 세계적인 거장. 여러분 비전과 사명의 차이점 뭐예요? 비전은 명사고 사명은 동사죠. 그죠? 비전은 미래상,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수평선에 걸려 있는 태양. 그리고 나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잡을 듯이 가지만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비전은 늘 그렇게 새롭게 늘 규정돼야 된다고 해요. 달성되면 안 되는 것, 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비전은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저 세계적인 거장의 모습으로 내가 수행하는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는 이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담아낸 영화를 만든다. 난 저걸 만들면서 살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내 존재 이유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뭐여야 돼요?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저 인간 본성을 담아낸 영화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이 규정되지 않고 엉뚱한 우리 왜 자꾸 삶의 박웅현이 최근 돕기다에서 말했듯이 자꾸 삶의 기준점을 밖에다 찍잖아요. 8단어 같은 데 나오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지? 뭔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목표가 나의 진정한 사명에 정렬되지 않았던 거예요. 강남에 30평이라는 목표를 잡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30평을 샀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내면에서 들려나오는 비전과 사명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비전과 사명을 규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부합하는 목표를 잡아야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허탈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봉준호는 저런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그러면 이번 영화 마더의 경우에는 엔딩씬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담아내는 장면을 연출할 거야.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담아낸 영화를 만든다는 내 사명이 달성된 거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했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목표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걸 달성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또 알 거냐고요. 그때 규정 짓는 게 깊은 생각을 했겠죠. 아, 관광버스에 군중이 이렇게 있고 춤추는 일반적인 모습,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그 속에 김혜자가 살인자가 들어간다면 군중들의 익명성 속에 살인자가 숨어있지만 그 모습 자체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성, 악의 평범성을 나타내버린 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위에 게 바로 O고 밑에 거를 KR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의 목표 달성 방식 OKR이라고 하잖아요. 저 O가 뭐냐 하면 오브젝티브잖아요. 목표. 그 다음에 KR은 키 리절트, 핵심 결과.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OK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항상 저렇게 일단은 약간의 추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저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뭘로 측정할 거야? 를 KR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조직에는 이런 게 다 있지요. 뭐 KPI라고 해서 하잖아요. MBO 목표를 해서 KPI 하잖아요. KPI하고 OKR은 뭐가 다르냐? 양파와 담아내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에요.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잖아요. 핵심 성과 지표나 키 리절트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그리고 이 OKR도 책이 작년, 재작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떴기 때문에 최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30년 전에 우리 인텔 그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CPU를 만드는 그 인텔에서 이미 OKR을 썼고, 그리고 그 인텔의 OKR을 적용했던 존 도어라는 사람이 이제 구글로 이제 회사를 옮겨서 구글에 가서 이제 또 이걸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30년 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나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그 목표와 결과 지표가 결국 내 사명에 정렬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장면, 사람을 검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저걸 어떻게 하냐가 또 그게 우리의 실행 계획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해법.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자, 우리 이번에 매출액이 떨어졌는데요. 자, 해법을 도출합시다. 예, 신상품 출시합시다. 그게 OKR인 거예요. 신상품 출시합시다. 좋아요. 어떤 신상품 출시할 거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트가 94년도에 천연 안반수로 오비를 무너뜨리고 1등을 올라섰다가 이제 오비랑 카스가 합병되고 이러면서 2012년에 와서 다시 2위로 떨어졌다가 요즘 뭘로 잘 나가고 있어요? 테라 지금 1억 돈 넘게 팔렸어요. 벌써. 테라가 맛이 약간 하이네켄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타이거나 칭따오 맛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는 맛없다. 아마 이게 그걸 이제 약간 유럽형 맥주로 바꾼 게 이제 테라잖아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폭탄주가 이제 차미스라고 카스였잖아요. 참스라고 카스였나요? 네, 처음처럼과 카스였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테라랑 참이슬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또 묶어서 말하는 게 있던데. 테슬라. 맞아, 테슬라 주세요 하면은 그 테라랑 참이슬하고 세트로 주세요 이건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카스처럼 주세요 하면 카스랑 처음처럼 그 세트로 폭탄주를 이렇게 소맥을 먹겠다는 얘기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테슬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꾼 것 자체도 이런 OKR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그러니까
신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OKR을 또 저차도 어떻게 보면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상품 출시하겠다? 아, 테라같이. 테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이트라는 로고를 없앴잖아요. 그 지금 그게 하이트 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테라야, 우리 테라. 하이트의 테라가 아니라 그냥 테라인 줄 알죠. 그래서 자기들 로고 없애고 그 다음에 칭따오랑 맛 비슷하게 청량감 있게 톡 쏘는 맛으로 한 거잖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톡 쏘는 맛 칭따오 같은 테라는 뭐였을까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봉준호가 뭘 했을까요? 여기에서 봉준호의 진가가 나오고 우리와 봉준호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봉준호는 뭐 했냐면요. 그럼 이걸 찍으려면 최적의 촬영 조건이라는 게 뭘까? 아까 그 영상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버스, 관광버스가 지나가고 관광버스는 쉽죠. 한 대 대절하면 되니까. 아줌마들은 춤추게 하면 되니까 쉽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까맣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태양이 그죠? 우리 태양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태양이 수평에서 와야 돼요. 태양이 언제 수평에서 와요? 그죠? 일몰 때 오잖아. 일몰 때.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되는 시간은 해지기 30분 전인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딱 수직으로 왔죠. 그러면 일몰 때는 태양이 어디 있어요? 정서쪽에 있죠. 그럼 이때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정남에서 정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도로가 있냐고. 찾아봤더니 영종도에 그런 국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 해가 저기 떴어요. 근데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건물이나 어떤 지형지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더니 그게 바로 영종도에 있는 그 도로고 그리고 이 빛의 산란이 제일 좋은 날짜도 정한 거예요. 천문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봤나 봐. 항공우주국 언제냐? 1월 7일이었다. 그래서 1월 7일 해지기 30분 전 영동조의 남과 북도로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실행계획이에요. 이런 걸 찾는 게 우리들의 평소에 해야 할 일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고 실행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봉준호 감독은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흐름이 세트가 되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이 있고 KI를 수립하고 우리는 그럼 늘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위에 거는 이때 평소에는 이것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하고 살면 저 위에 거는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렬해서 지어내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항상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촬영 조건은 뭐지? 그리고 저게 되려면 나는 평소에 어떤 공부를 우리 막 직장인들 자기개발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영어 학원부터 등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다녀보면 의외로 영어가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냥 해외 영업팀이나 얘들이 필요한 거지 오히려 한국말 잘하는 게 도움 잘 될 때가 많아요. 한국말도 못해서 소통도 못하는 반에 그러니까 자기개발의 시작은 영어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일을 잘하는 게 최고의 자기개발이다. 그런 말이 있고 지금 내 주변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의 네트워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 설정하기 전에 하나 더 볼까요? 영상이 있는데요. 그럼 봉준호 감독은 촬영 조건을 찾고 그러면 나는 촬영 조건을 찾았어요. 그러면 내 거를 저 사람 연기자들이 실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봉준호 감독이 뭘 하는지 있죠. 이거 잠깐 볼게요. 영화의 지도라 불리는 콘티. 봉준호 감독은 직접 콘티를 그리며 기억 속의 매 장면을 각인시킵니다. 그림은 물리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앵글이 프레임이 되려는지도 더 알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장면이 바뀌어야 될지 몇 석까지 알게 되죠. 사실 직접 그리다 보면 더 자세히 몇 석까지. 감독은 콘티의 장면과 함께 세밀한 감정의 변화까지 그립니다. 살인자 거기 얼마나 많이 나. 나 남자가 싫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밥같은 새끼야. 현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연출 의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스토리보드 작가들이 그리면 그냥 사이즈만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와 더불어 터치가 있어요. 데일드 장면은 간략하게 그 씬에 대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되게 빨리 들었지만 거기에 딱 느낌이 있어서
그냥 단순한 스토리보드 샷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안에는 이미 많은 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체가 거기 있어요. 운동에서 다. 아무튼 이 동네 자체가 좀 이상해. 내 아들은 나 아니야. 자, 여기까지고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보드를 자기가 직접 그려요. 좀 보다 보면 열등감 느껴지는데 시나리오도 자기가 써요. 시나리오도 자기가 써. 영화도 잘 찍고 그림도 잘 그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그 봉준호 감독의 스토리보드를 보면 이 연기자들이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거기에 이미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만 하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리더 역할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끊임없이 이 밑에 사람들하고 비전과 이거 소통을 하라는 게 이 스토리보드가 일종의 이 사람은 그 배우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리더 역할은 우리 조직의 비전과 사명과 OKR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리더가 이런 거예요. 야, 이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당신은 우리 조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직의 비전과 사명은 이렇고요. 우리 팀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뽑은 이유는 이거고 당신이 해줘야 될 역할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히 규정을 해줘야지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 조직 같이 하지 말자 그 소리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더가 2009년에 찍었어요. 2009년에 개봉됐는데 2008년부터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봉준호는 이 괴물이 2006년에 나왔는데 괴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2004년에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대요. 마더를. 누굴 보고 쓰기 시작했냐? 김혜자를 보고 쓰기 시작했대요. 김혜자가 주연이라야 이건 된다. 일단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김혜자한테 시나리오를 줬을 때 김혜자가 노 하면은 이거 안 찍으려고 그랬대요. 오직 김혜자여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김혜자한테 줬더니 김혜자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2004년부터 자기를 괴롭혔대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찍는 기간이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괴물도 개봉되고 근데 자기 볼 때마다 이미 그걸 얘기하더래.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스토리보드도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제 촬영 들어간다고 돼지 머리 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그때 이 김혜자는 개봉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미 자기는 이제 촬영 들어가는데 4년 동안 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 스토리를 보드를 보고 하니까 이미 자기는 그게 빙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할에. 이게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리 구성원들한테 너의 역할이 정확히 뭐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입해 주는 거. 그래서 스스로 구현해 낼 수 있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오늘 거기 좀 간단하지만 이걸 조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과 이렇게 비전, 사명, O와 KR 그리고 그걸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개발할 역량을 간단하게 써봤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2017년부터 야 이거 책을 써야 이게 브랜딩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1년에 한 권씩은 책은 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다음 달에 책이 나오면 3권째잖아요. 그거 하나는 1년에 한 권씩은 책은 내자.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은 제가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그게 달성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꿈과 사명을 제가 정하라 그랬는데 그게 왜 나랑 안 맞냐 하면 그 경영학의 조직행동론 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만족한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유의성이에요. 유의성은 뭐냐면 나한테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비전과 사명을 남들의 사명을 따라가지 말고 내 사명을 정했을 때 그게 나한테 진짜 유의하냐고요. 그걸 했을 때 나한테 의미가 있냐. 그럼 저는 저의 비전은 뭐냐 하면요. 전 이거예요. 강사이면서 작가니까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저보고 OKR 강의를 의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랬을 때 예 알았어요. 다른 사람 부를게요. 이게 아니라 예 그럼 저희가 시간을 바꿔서라도 강사님을 모실게요. 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게 이제 그런 사람이 저의 비전인 거죠. 그러면 그거 돼서 저는 뭐 하려고요? 그런 사람이 돼서 저 뭐 하려고? 저는 청중과 독자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를 주는
강의와 글을 계속 제공하고 싶다. 제공한다. 이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저걸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수행하면 저는 저런 강사나 작가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성됐을 때 저한테는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저게 되면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30평짜리 집을 사도 왠지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0평짜리 집을 샀을 때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자기 진짜 꿈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유의성을 따져야 돼요. 저게 진짜 나한테 유의미하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유의미한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뭐예요? 저거를 달성할 만한 수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저 목표, 질적 목표, 양적 목표, 저걸 바로 OKR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걸 달성했을 때, OKR을 달성했을 때 이게 저 위에 거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KR 수립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나의 비전과 사명의 명확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성, 그죠? 그 유의성, 수단성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된다는 걸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수단이 될까요? 강의 내용을 꾸준히 매년 한 권씩 책을 출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될 거예요. 근데 강의 내용을 꾸준히 출간한다는 저 O가 어떻게 눈에 측정이 되면 나는 달성했다고 규정할 거야? 전 이렇게 규정할 거예요. 최소한 2년에 한 권 또는 월 1회 뭐 경영저론이나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것. 그러면 칼럼도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칼럼에 제가 한 달에 3개씩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뭐 표준협회 품질경영이나 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이런 데 해서 제가 3개의 매월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책은 지금 2년에 한 권이 아니라 1년에 한 권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고 있으니까 요 숫자를 봤을 때 강의 내용을 꾸준히 출간한다라는 나의 O를 내가 달성하고 있다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뭐다? 저거의 수단이 돼야 돼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의 OKR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죽으라고 1년에 한 권씩 책을 출판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책을 출간한다는 게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니라 출간했을 때 진짜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심 끝에 저 비전과 사명은 저한테 유의미한 의미를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실현한 진짜 수단이 되는 게 책일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책이 아니라 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다든가 뭐 오히려 이걸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뭐 경력사원으로라도 삼성전자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의 뭐 HR 팀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하고 나와서 나의 경력에다가 삼성전자라는 경력을 꼬리표라도 붙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저 대체 불가능한 강사 되는 거에 맞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 모르지만 그게 맞다면 책 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OKR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지금까지 와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책이 나오니까 책을 읽은 사람이 불러주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권위를 내세우기 좋잖아요. 야, 네가 뭔데 소통 강의해? 저 소통에 대한 책 썼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글쓰기 책 나와서 이제 글쓰기 강좌도 제가 이제 8시간짜리를 매월 개설을 했는데 야, 네가 뭔데 글쓰기 강의를 해? 내가 글쓰기 책 썼는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유의성도 좋고 이걸 하면 수단도 돼요. 근데 내가 2년에 한 권 책을 출간할 능력이 되냐고. 안 되면 이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뿐이에요. 그죠? 이걸 바로 기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수단이 되는 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되지 않으면 저것도 진짜 뜬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는 건 인간은 자기 일에서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 3가지가 다 갖춰질 때 진짜 만족한다. 그럼 저는 이 기대성은 뭘 할 때 저게 기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워드 한 페이지에 글을 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든 저 브런치도 글 올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브런치에 글을 올리든 블로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블로그에 글도 한 720건 정도 되는데 720건이면 하루에 한 건 올려도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여행 가면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행 가기 전에 3편을 써서 게시 예약을 걸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아침 6시에 게시될게, 한 건은 모레 6시에 게시되게, 이렇게 예약도 걸어놓으면 그날에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 한 건은 올린다. 그리고 기대성 중에 하나는 제 블로그에 가면 이제 신문 칼럼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게 많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기승전결로 나눈 다음에 각자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 칼럼을 썼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유출을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 써놔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작가가 칼럼, 이제 은유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을 보면 은유 작가가 글쓰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칼럼이 있어요. 자기가 버스 타려고, 자기가 맨날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어떤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이 하는 야채 가게가 있대요. 근데 하루는 그걸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더니 그 집 아들이 양파 바구니를 자꾸 뒤에 거를 앞에다 올렸다 옮겼다가 또 앞에 거를 뒤에다 옮겼다가 자꾸 요거 자꾸 하고 있더래. 가만히 봤더니 조금 뒤에 게 조금 더 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실해 보인 걸 앞에다 놓으면 더 잘 팔리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가 그걸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뒤에 양파나 앞에 양파랑 똑같은데 저거 뭘 자꾸 옮겼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아까까지 내가 집에서 했던 짓이 저 짓이었잖아. 뭐냐, 글 쓰려고 단어를 요 단어를 넣었다가 뺐다가, 조사를 을을 했다 을 뺐다가, 도자 밥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을자를 도자로 바꿨다가 지가 그 짓을 하고 방금 나왔다는 거야. 저건 내가 했던 짓이잖아. 이게 머릿속에 탁 스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한 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요런 말이 그 책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이제 저는 그것까지 요약해서 이런 브런치에다가 올려요. 아마 은유 작가가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했을 거다. 근데 야채 가게를 봤더니 그걸 막 하고 있길래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채 가게 얘기를 서론에다가 배치를 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기 얘기를 넣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이라는 게 이렇게 쓸데없는 반복, 남이 봤을 때 의미 없는 반복 같은 노력이라도 계속 할 때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그 작가는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요약을 해서 이렇게 메일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제가 요 밑에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요 위에 거는 달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 게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저 위에 건 달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상에 살아야 돼요? 일상에 살아야 돼요? 일상에 살아야 돼요. 비전 속에 살면 안 돼요. 일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맨날 A4지 한 장 글을 쓸 때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되게끔 쭈르륵 정렬되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영어의 약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는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작정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사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꿈과 비전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이게 모든 기업의 사명의 공식이에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뭐 차를 사고 싶은 고객에게 뭐 안전하고 고장나지 않고 뭐 이런 차를 제공한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